여러분, 삼성전자 노조 파업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을 보면 직원들이 감사함이 없다. 적자 날 때 월급 깎았냐?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줘야 된다라는 식의 부정적 반응이 많습니다. 이번 사안은 이미 노사 갈등을 넘어섰고요. 주주들의 맞불 시위도 있었고, 뭐 대통령, 산업부 장관,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파업 자제를 요청했고, 이사회 의장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죠. 노노 갈등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상한 것은 삼성전자 직원들의 진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여기에 바로 진짜 리스크가 숨어 있는데요. 이 리스크는 삼성전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노조 리스크가 쉽게 끝나지 않을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파업의 핵심 사안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쟁점은 성과급 규모 지급 방식으로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한선 폐지를 요구해 달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회사는 영업이익의 10% 수준 그리고 특별 포상금 형태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사업 부별로 보상 격차를 둘러싼 갈등이 있고 또 성과급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DX 가전 부문이죠. 이 직원들의 불만까지 커지면서 노노 갈등까지 양상되고 있죠.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노조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업, 노조 리스크가 끝나지 않을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릴게요. 제조 기업에서 기술 인재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지난해에 나온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나오는 S 데이터, 임직원 데이터입니다. 여기를 보면 전체 임직원 수가 27만 명에서 2022년에 27만 명에서 2024년에 26만 명으로 네, 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근데 내부에서 보면 인력 축소, 어디가 줄고 어디가 늘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보면요. 개발 인력이 8만 명에서 8만 8천 명으로 늘었고요. 제조 인력은 11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삼성전자가 단순한 제조 중심 기업에서 HBM, AI 메모리, 파운더리, 첨단 패키징 같은 고부가 기술 중심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삼성전자에서 뭐 생산 능력, 공정 효율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개발 역량이라든지 수율 개선이라든지 차세대 제품 설계 이런 능력들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개발 인력들은 외부 이직 가능성이 상당히 큰 집단입니다.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올해 2월에 소셜 미디어에서 태극기를 무려 16개를 내걸고 한국 반도체 인력 확보에 나섰다라고 하는 보도죠. 예. 그만큼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인재를 둘러싸고 이 인재 확보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죠.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AMD, 뭐 테슬라,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이 AI 분야의 핵심 인재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 이번에 이 이슈는 이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이 제조 중심의 설비, 생산량 이게 아니라 기술 인재, 사람이 경쟁력이 되는 구조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의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삼성전자의 지속가능 보고서의 HR 데이터입니다. 조직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30대 미만 직원은 2022년 8만 3천 명에서 2024년에 6만 3천 명으로 2년 만에 거의 1만 9천 명, 2만 명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40대 이상 직원은 같은 기간에 7만 5천 명에서 8만 5천 명으로 10,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직급 구조를 한번 볼까요? 이 직급 구조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사원급은 18만 2천 명 정도에서 2024년에 보면 16만 명으로 17,000명 가까이 줄었어요. 하지만 간부급은 8만 6천 명에서 9만 6천 명으로 10,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
삼성전자가 과거처럼 젊은 인재가 자연스럽게 몰려드는 조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신호죠. 예. 그래서 이렇게 AI 반도체, HBM처럼 기업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는 젊은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AI 융합형 인재,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민감한 인재 유입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MZ 세대 직원들은 회사 이름값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재영 교수가 쓴, 이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님이 쓰신 그 정서적 연봉이라는 책, 이 책은 블라인드에 올라와 있는 800만 직장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정리를 한 건데요. 이 보상이라는 게 하나의 경제적 보상, 뭐 연봉, 성과급, 스톡옵션, 복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정서적 보상, 인정, 성장 기회, 자율성, 신뢰, 리더의 피드백, 조직 문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재영 교수는 앞으로 기업이 인재를 잡으려면 물론 금전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보상까지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대비를 해보면 이 젊은 직원들이 과연 자신들의 기여가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가, 보상 기준이 투명한가, 이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조 리스크가 끝나지 않을 두 번째 이유는 이 젊은 직원들이 줄고 조직이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보상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이 삼성전자가 미래 인재 확보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데이터도 이제 삼성전자의 HR 데이터, 지속가능 보고서에 있는 HR 데이터죠. 퇴직률을 보면 전체 퇴직률이 2024년에 10.1%입니다. 그래서 12.9% 2022년에 비해서 퇴직률 자체는 좀 줄었지만 10.1%이죠. 이게 SK 하이닉스의 이직률 데이터입니다. 이직률 데이터는 2024년에 보면 1.3%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수치를 객관적으로 똑같이 비교해 볼 수가 없어요.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 자료는 퇴직률이기 때문에 뭐 자연퇴직이라든지 해외 법인 인력 조정이라든지 사업부 재편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수치이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직률을 공개하지 않고 퇴직률만 공개합니다. 이 SK 하이닉스하고 똑같이 보려면 이직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뭐 이직률에 대한 수치가 그렇게 기업에 유리하지는 않다라는 걸 반증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어찌 됐든 결국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뭘까요?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TV, 가전, 디스플레이, 전장 이런 것들을 함께 운영하는 이 매우 복잡한 글로벌 복합 조직이에요. 그만큼 인력 이동이라든지 해외 법인 조정이라든지 사업부별 인력 수요 변화라든지 보상 형평성 이러한 HR에 대한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조직인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반도체 중심 조직이기 때문에 이익의 원천과 보상 대비가 상당히 비교적 명확하죠. 그래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원한테 배분하는 방식도 삼성전자보다 훨씬 설계하기가 쉬운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공격적인 보상 구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노조 요구처럼 그대로 따라하면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뭐 DS 부문의 성과를 인정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또 그 기간 동안 어려운 기간 동안 도움을 줬던 DX 부문은 어떡하고 또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뭐 하만 같은 이런 조직은 또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노조 리스크가 끝나지 않을 아까 제가 세 번째 이유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러한 사업 구조의 복잡성이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형평성을 기여도와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보상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고객과 투자자들이 보는 건 삼성전자의 그 S 리스크죠. 이번 파업이 그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호황 속에서 성과를 어떻게 배분하고 또 내부 신뢰를 어떻게 관리하고 글로벌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공급자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에 보도한 주목한 지점도 이러한 것입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처럼 성과급을 만약에 공식화하면 이 보상이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고정비 성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호황기에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 이 메모리 산업은 전통적으로 사이클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불황이 오면 이게 다시 재무 부담이라든지 내부 갈등 구조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삼성전자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나온 이 매출액 데이터인데요. 보시다시피 2022년에는 302조였지만 또 2023년에는 250조, 8조로 줄어들었다가 매출이 다시 300조로 늘어나고 있고, 그 2023년 영업이익은 이만큼 거의 뭐 6.6조로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DX 부문의 매출과 DS 부문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차이가 나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도체가 DS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34%에 달했지만 2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DX 부문이 차지하는 게 거의 60% 가까이 됐다라는 말이죠. 예,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원삼성 조직이라고 하는 이 조직 모델의 딜레마입니다. DS 부문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핵심 인재가 빠져나가고, DS 부문에만 높은 보상을 공식화하면 또 다른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장기적으로 반도체 부문이 준 자율화 또는 분사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기사 말미에 써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고객 입장에서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핵심 공급자죠.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들은 이 삼성의 공급 안정성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서 신뢰가 가격만큼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는 뭐 협력업체가 1,700곳이 넘고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게 40%가 넘기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 전체에서, 그래서 이게 단순한 뭐 보상을 둘러싼 임금 협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적인 국가 산업 경쟁력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원삼성 조직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해외 기업들을 보면 이사회 중심의 경영 감시가 아주 강하고, 그래서 CEO 교체라든지 또 인력 구조 조정도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오너 중심 구조가 강하기 때문에 이사회는 실질적인 견제 구조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너 교체가 어렵죠. 그리고 직원 해고도 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협력업체들까지 촘촘하게 맞물려 있어서 이러한 노사 갈등은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노사가 강대강으로 충돌하면 남는 건 리스크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조직 안에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이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조직 문화의 내부 불만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익명 커뮤니티, 언론, 유튜브, 해외 미디어를 동원해서라도 그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가 빨리 외부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ESG 데이터를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SG 중에서 이번 사안은 S에 해당되는 거죠. 임직원 노동 관계라든지 인권, 조직 문화, 이직률, 보상 공정성, 공급망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든 기업의 ESG 리더들은 이 삼성전자 사례를 보면서 우리 조직의 S 리스크를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실 기업의 인사팀을 저희가 내부에 들어가서 교육을 해보면 인사팀은 우리 회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ESG 관점에서는 이렇게 작은 조직의 임직원들의 내부 불만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와 평판을 흔드는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직률이라든지 젊은 인재 감소라든지 세대 갈등, 보상 불신, 조직 문화 문제, 이런 것들을 협력업체와 관계까지 HR팀과 함께 지속가능 경영팀, ESG팀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직의 S 리스크는 없는지 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S 리스크, ESG의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ESG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비재무적인 이슈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경영 리스크라는 것을 이번 사안이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G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임팩트원이 계속 ESG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